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 맞는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을 예상하면서 집값 하향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이광수 대표님과 얘기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최근 통계부터 좀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6.27 대책 이후에 빌라 거래가 좀 꽤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는 비싸고 대출도 막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집값은 오를 것 같으니까 이게 빌라로 좀 투자 수요가 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눈길이 돌리는 거고 또 하나 빌라가 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투자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의 가격은 다시 오르거나 아니면 거래량도 증가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뭐 저는 좀 제한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빌라가 가격이 의미 있게 오르기 위해서는 전세 가격이 올라야 되거든요. 빌라의 전세 가격. 근데 그래서 이제 갭 투자가 일종의 증가해야 되는데 빌라의 전세 가격이 오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세 사기 뭐 이런 문제들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월세가 증가하는 상황이지 전세 가격이 오르진 못할 것 같아서 뭐 빌라의 투자 수요 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갭 투자를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개념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질문하신 게 뭐냐면 갭 투자가 준다. 그렇게 되면은 전월세 물건이 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없으니까 갭 투자를 해야 전세나 월세 물건이 생기는데 집주인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갭 투자가 줄어들면 전월세 물건이 어떻게 늘어나냐 이 논리인데 네.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집이 열채가 고정돼 있어요. 누군가 갭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세 살아요. 그렇죠? 근데 갭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다고 해서 전세 물건이 줄어요? 아니죠. 뭐 팔거나 네, 뭐 집 자체는 그대로 아니 전월세 있는 거니까. 물건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 새로운 갭 투자가 없다고 해도 그쵸, 왜 그쵸. 전월세 물건이 주냐고요. 이미 전월세 물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갭 투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 집을 뭐 누가 새로운 집주인 나타나서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미 누군가 갭 투자 해놨어요. 네. 새로운 전월세 갭 투자가 시장에 없다고 그래서요. 전월세 가격이 오른대요. 저 마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충격적인. 네. 이런. 우리가 다 속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속는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건 네. 산수거든요. 그냥. 근데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이런 왜곡된 정보나 분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잉해서 사람들이 판단해요. 뭐 갭 투자 이렇게 줄면은 이제 전월세 물건 줄어들면서 전월세 가격 폭등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누군가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냥 그 시점에서 정책만 바뀌는 건데 마치 집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예, 웃기죠. 아니 갭 투자를 네네네. 하려면 누군가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갭 전세 물건이 줄어듭니까? 전세로 살고 있는 물건 자체의 수는 똑같고. 네. 네. 주인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만 바뀌면서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주인만 바꾸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격을 계속 올려. 거기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갭 투자가 줄어들면 전세 가격은 안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갭 투자 규제가 들어가면은 마치 이제 그 집주인들이 다 사라지고 그 집에 살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날 것처럼. 그죠. 마치 그렇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착각 중에 황당하지 하나예요. 않습니까? 네. 또 하나 잘못된 인식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요즘 전세 물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대요. 근데 전세 물건이 없는 이유는 그 전세의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 전세 물건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대요. 아니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전세 물건은 줄죠. 네. 근데 뭐도 줄었습니까? 전세를 수요도 구하는 줄었죠. 네. 안 구하니까. 그죠? 똑같은 집에 계속 사니까 또 구할 필요가 없죠. 수요도 줄었어요. 네. 그만큼. 근데 마치 이제 물건이 없어지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는 계속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로 어디선가 얘기해요. 있을 텐데.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발상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야라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뭔가 착각을 그렇죠. 사실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또 오류를 범하게 되네요. 그렇죠. 이건 전체 시장 차원에서 물론 지역적으로는 이제 국제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요가 뭐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그렇죠. 수는 예를 들어서 있죠. 막 이사를 네. 많이 해 그 지역에. 그런데 물건은 없어. 그러면 그 지역은 오를 수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 매물이 준다는 건 수요도 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수요도 줄고 공급도 같이 줄면 가격이 어떻게 오릅니까? 근데 우리는 전세 매물이 주니까 당연히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고 얘기해요. 네. 전 이거는 뭐 의도도 아니고 이건 산수의 문제다.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언제 어디서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이제 뭐 집 없는 사람들만 망했다. 막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큰 착각을 좀 하고 있었다는 거 다시 한번. 아니 근데 제가 좀 네. 억지를 부리는 것 같으세요? 앵커님 보시면? 아니요. 저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니 일리는 아니고 네. 이건 정답에 가까워요. 제가 아니 억지냐고 물어보시면 설득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아니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네.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약간 그냥 너무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 이어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좀 무서워요.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네. 무서워요. 근데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실제 가격에도 좀 반영이 될 것 반영되죠. 같아요. 반영되죠. 네. 그래서 과잉을 만들죠. 아.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인구도 줄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보편화해서 바라보다가는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석 이후에 그럼 부동산 시장을 우리 대표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이게 조건부 전망인데요. 네. 지금은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일단 정책의 영향이 되게 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는 것도 정책의 부작용이었고 이제 안정시키는 것도 어떤 정책이 나올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발표되고 향후로 계속될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시장에 맞는 그리고 선제적인 정책을 예상하면서 집값 하향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정부에서 시장에 보내는 신호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정부에서 이거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다. 근데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다간 부자 감세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책을 내놓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 안심하는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별일 없을 것이다. 그래, 니네가 뭐 해봤자 뭐 표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네. 세금 못 올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일종의 지금 안심해서 투자하는 어. 그런 상황인데 네. 그거는 전 불확실성이 있다고 일단 봐요. 뭐냐면 뭐 정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여당도 지지 기반이 좀 흔들릴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틀릴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전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은
민생이고 그리고 경제고 그리고 삶의 터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대한민국에서 정치화가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 가격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빵 가격이 막 올라서 막 빵 가격 낮춰야 됩니다. 물가 낮춰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거 정치 때문에 빵 가격 낮추면 안 돼. 선거 얘기하고 그렇죠. 그러지 않죠. 빵집 주인들이 우리 안 찍어줄 거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동산 얘기, 가격, 전월세 시장을 얘기하는데 우린 정치를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표 얻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전 세계 어디고 부동산 시장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없어요. 민생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바라건대 제발 지금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정책을 만들고 얘기할 때 정치를 뺐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이 정치인이야. 네, 그렇죠.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막 정치인이에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네. 눈치 보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제발 이 민생 부동산에 민생이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빵값 5배 오르는 거가 영향이 커요. 집값 2배 오르는 게 영향이 커요. 집값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빵값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정치를 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의 행보를 봐도 모든 게 좀 부동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약간 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네. 부동산 시장에 이제 뭐 불을 지폈다가 또 막 이제 불씨를 죽였다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는 그러니까 한 단예만 드릴게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막 재건축 규제 완화 해준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물론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확 관화한 사실은 재건축을 하면 집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정말 이 영상 보는 분들도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재건축에서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노후주택을 없애고 새 집을 이렇게 짓는다는데 집값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공급이 많아야 집값이 잡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그 공급이요. 네.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은 집을 없애고 올려야 돼요. 그래서 공급 효과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막 20만 원 한강벨트에 19만 원 공급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기껏해야 새로 공급되는 거는 30% 40%가밖에 되지 않아요. 없애고 지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만들어지는 20억 원, 30억 원, 40억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니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 그럼 재건축을 해서 그 아파트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아파트 재건축해서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럼 재건축 안 해요. 그렇죠. 아니 왜 이 현실, 명확한 현실을 왜 얘기 안 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면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재건축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많아서 집값이 안정될 거야? 집값이 안정될 겁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안정되겠죠. 상향 평준화, 뉴 노멀이라고. 그래서 집이 있는 사람만 좋은 상황. 그렇죠. 이게 그래서 되겠죠. 신축 단지가 들어선지 뭐 과천이라든지 네. 그런데 가격이 그냥 그 오른 상태에서 딱 굳어지잖아요. 최근 5년간 강남이 아니에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거 말씀하신 것처럼 과천입니다. 근데 과천이 왜 이렇게 집값 많이 올랐어요?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재건축 시작할 때는 이렇게 했겠죠. 예를 들어서 과천 시장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건축 빨리 하면 과천 집값이 안정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새로운 상향 평준화가 되었죠. 제일 많이 올랐다고요. 아니 강남의 어느 지역도 재건축해서 집값이 떨어진 지역이 있으면 제발 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 그럼 그때 공급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절대수의 공급은 의미가 없다고요. 절대수를 늘리니까. 네. 얼마나 시장에 싼 아파트를 공급하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그 형성되어 있는 가격들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도 사실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일단은 신축을 통해서 공급한다면 중산층, 그러니까 중간소득의 가구와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투자로 갖고 있거나 갖고 있는 물건을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할 것. 이렇게 되면 집값은 상당히 빠르게 안정될 거예요. 맞아요. 사실 뭐 똘똘한 한 채 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에도 뭐 절반 이상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반포의 원베일리는 50% 정도를 투자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값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나 이거 집값 올랐는데 팔아야지라고 해서 그 물건을 다 내놨습니다.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근데 막 사람들은 야 그거 사줄 사람 많아. 아, 진짜요? 50억 원짜리 2,000채를 사줄 수 있다고요? 한 번에? 그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조금씩 증가하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은 답을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체가 이제 혹시 부자 감세처럼 보일까봐 지방선거 이후에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이 좀 있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측은 이제 정치적인 너무나, 예측은 이제 네. 못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될 건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변화의 전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야, 너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세요. 너 뭐 비평만 하지 말고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제가 왜요? 제가 뭐 혈세를 받습니까? 공무원입니까? 정치인이에요? 전 그냥 비판만 할 거예요. 왜 저한테 정책까지 요구해요? 네, 아니 근데 너는 왜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해 하는데 아니요. 저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하세요? 저 유튜브도 안 해요, 여러분.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잠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정말 집값의 그 안정을 바라는 그런 인사를 데려다가 이런 정책을 세우는 자리에 앉히는 것만으로도 좀 큰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불현듯 아니, 듭니다.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저한테 정책 요구하지 마시라. 네, 요구하려면 돈 주고 아니, 요구해라. 돈 주고 요구해라. 왜 돈도 안 주면서. 아니, 구독도 그렇습니다. 못해요, 저는. 네, 돈이 안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자,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뭐 실수요자들도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실 것이고 특히 이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어떻게 좀 기다려야 할지, 뭐 지켜봐야 할지 이런 것들. 행동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네. 뭐 누구의 의견에 따라서 기대거나 그러면 이제 후회가 남기 때문에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래는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확신을 갖고 무리한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불확성이 굉장히 큰 시장 상황입니다. 불확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동산을 막 돈을 이걸 벌어서 누구는 3억 벌었대, 누구는 뭐 5억 벌었대 이거에서 초조해서 무리하게 행동하면 향후에는 크게 사실은 뭐랄까 걱정의 요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확실성하다는 시장 상황을 꼭 인지하시고 인식하시고 무리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이랬다, 뭐 저랬다라고 해서 무리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앞으로 굉장히 큰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저희 방송 잘 참고하시면서 또 좋은 결정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저희 자세히 또 이광수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와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